제가 들려드릴 11번째 책은 헨릭 입센의 인형의 집입니다. 입센은 노르웨이 사람이고 극작가예요.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입센은 극작가로는 신의 경지죠. 1900년대 초반의 소설들을 보면 입센의 희곡을 읽었다 이런 문장들이 꽤 있어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인형의 집은 희곡이에요. 주인공 노라를 페미니스트의 선구자처럼 말하는 평도 있지만 제 생각엔 그건 좀 많이 간 것 같고요. 자신의 가치와 존재 이유를 알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희곡이 1879년도 작품이고요. 당시로 볼 때 이건 꽤 획기적인 혁명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노라가 여자건 남자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개인이 자신의 인간적 권리와 가치에 대한 각성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그걸 위해서 현재 누리고 있는 걸 포기할 만큼의 용기도 갖고 있었다는 거죠. 희곡은 연극 대본입니다. 소설들은 영화화되면 어느 정도 각색을 하는데요. 희곡은 거의 그대로 공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고전 희곡들이 공연되는 걸 보는 건 굉장히 짜릿하죠. 책으로 본 걸 그대로 무대에서 3D로 경험한다고나 할까요? 희곡을 읽을 때는 공간을 상상할 수 있어요. 무대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또 하나의 사건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 등장인물들이 긴 인생을 잠깐 동안 한 큐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매력 때문인지 소설가들은 희곡도 많이 썼어요. 러시아 소설가 안톤 체홉은 극작가로도 유명합니다. 안톤 체홉의 벚꽃 동사는 세계 몇 대 희곡 이런 데도 들어갑니다. 물론 선정자에 따라서겠지만요. 스웨덴 작가 스트랜드베리는 소설보다 희곡이 더 유명합니다. 줄리아 씨는 역시 몇 대 희곡 이런 데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한 희곡이 많아요. 아주 옛날 거 말고 그래도 현대로 와서요. 이만희의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또 이강백의 파수꾼, 김태용의 이건 왕의 남자로도 영화화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저는 대학로 연극을 많이 보는데요. 대학로에서는 창작극을 많이 공연해요. 그런데 점점 자극적이고 부조리극도 아니면서 친절하지 않은 작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객을 의식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하지만 작품성의 하향 평준화를 생각 안 할 수 없죠. 희곡은 문학이고요. 연극은 문학을 바탕으로 한 예술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 노라는 남들이 보기에 부러울 만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요. 노라 부부는 결혼한 지 8년 되었고요. 남편 헬메르는 변호사인데 은행장으로 곧 취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녀는 셋이고 이들 부부는 금술이 꽤 좋습니다. 노라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의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남편을 내조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순종적인 여자예요. 이들은 아직 그렇게 부자는 아니고 남편의 월급으로 노라가 알뜰하게 사는 정도입니다. 남편이 곧 은행장이 되면 월급이 많아질 것이므로 노라는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이들의 가족은 견고한 행복과 미래를 갖고 있어 보여요. 헤르만은 노라가 은근히 자기 주장을 말하면 내 작은 새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라던가 작은 새는 깨끗한 주둥이로 노래나 부르지 꾸며낸 소리 따위를 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는 평소에도 노라를 귀여운 종달새, 다람쥐 이런 식의 애칭으로 불렀어요. 노라는 남편에게 귀엽고 보호받아야 하는 그런 여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노라에게 친구인 린데 부인이 찾아왔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린데 부인은 현재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3년 전에 남편이 죽었고 그 후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노라에게 남편에게 자기 이야기를 해서 은행에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하러 온 거였어요. 그녀는 노라에게 어떻게 지냈는지를 물었습니다. 노라는 자신의 행복한 8년의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의 청렴 결백함을 자랑스러워했고 이제 은행장으로서 많아질 수 있는 수입, 자신이 현재 얼마나 느긋하고 즐거운지를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린데 부인은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녀가 부러워하는 표정을 얼굴에 담자 노라는 사실은 자신이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살지 않았던 것임을 이야기했어요. 노라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헬메르는 병에 걸렸었어요. 헬메르를 진찰한 의사는 이런 상태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남쪽에 가서 전지 요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당시 그들에게는 돈이 별로 없었고 노라는 남편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남편을 데리고 요양을 가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크로그스타라는 은행원에게 남편 몰래 돈을 빌렸어요. 차용증에는 신용이 좋은 자신의 아버지 서명을 위조했어요. 남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그 돈이 노라의 아버지가 준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무렵에 노라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노라는 아픈 남편이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돈 이야기는 비밀로 했고 그 돈으로 1년 동안 이탈리아에 가서 요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메르는 완전히 건강해져서 돌아왔어요. 이후로 노라는 그 돈의 이자를 갚느라 쪼달렸어요. 남편과 애들에게 쓰는 돈 외에 자신에게 쓰는 돈은 피나는 절약을 했습니다. 특별한 날엔 남편에게 선물을 돈으로 달라고 귀엽게 졸랐고 남편은 그런 노라를 돈 먹는 새라고 놀리면서 심각하지 않은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녀가 남편이 은행장이 되는 것을 좋아한 가장 큰 이유는 월급이 많아지면 그 돈을 갚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이었죠. 린데 부인은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노라에게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죠. 린데 부인이 일자리 부탁에 노라는 선뜻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크로그스타가 노라를 찾아왔어요. 그는 노라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원입니다. 크로그스타는 헬메르가 은행장으로 가는 은행의 직원이에요. 크로그스타는 평판이 그리 좋은 남자는 아니었어요. 능력은 있지만 야비한 부분이 있다는 평을 받아왔어요. 특히 헬메르는 그를 싫어했고 노라가 린데 부인이 일자리를 부탁하자마자 그를 해고하고 그 자리에 린데 부인을 앉힐 생각을 합니다. 크로그스타는 그걸 예상하고 노라를 찾아온 거였어요. 그는 노라에게 자신을 해고하지 말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자신에게 빌려간 돈과 위조한 차용증에 대해서 남편에게 다 말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노라는 겁에 질렸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크로그스타를 해고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물러설 수 없는 노라는 그렇게 평판이 안 좋은 남자를 해고했다가 괜한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냐고 남편에게 둘러댔지만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고 노라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내일 있을 파티에서 공연할 타란텔라 춤이나 연습하라고 아내를 달랬습니다. 크로그스타는 노라를 또 찾아왔어요. 자신이 한 부탁이 거절받은 걸 알자 화가 나서 차용증에 관해서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편지함에 넣고 갔습니다. 그 편지함은 남편이 며칠에 한 번씩 열어서 그동안은 편지를 꺼내곤 했는데 열쇠를 남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라는 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내일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편지함을 열어볼 것이고 그 시간까지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라고 노라는 생각합니다. 노라의 그 부분의 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5시네. 12시까지 남은 게 7시간. 그리고 내일 밤 12시까지는 24시간. 그러면 타란텔라 춤이 끝나겠지. 24시간에다 7시간. 앞으로 31시간 남은 인생이구나. 다음 날 파티가 열리는 시간에 린데 부인과 크로그스타가 만났어요. 두 사람은 오래전 고향에서 알던 사이였습니다. 그때 결혼을 약속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린데 부인도 혼자고 크로그스타도 아이들만 있고 아내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함께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랜 사랑이 이루어진 거였죠. 린데 부인은 그에게 노라를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크로그스타도 그 말에 동의했지만 편지함에 넣어버린 편지를 되돌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린데 부인은 이건 헬메르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돈을 갚느라 노라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헬메르가 노라의 힘들었던 시간을 당연히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헬메르는 파티에서 타란텔라를 추는 노라가 너무 아름다웠고 참석자들에게 부러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내가 더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노라에게 처음 만났을 때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열정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함을 열었어요. 결국 크로그스타의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읽자마자 좀 전에 사랑 이야기를 하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헬메리 대사를 옮겨보겠습니다. 8년 동안 내 기쁨이자 자랑이었던 여자가 위선자의 거짓말쟁이라니, 그 속에 숨어있는 한없이 더러운 근성,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아차렸어야 했어. 당신 아버지의 경솔한 성격을 당신은 그대로 이어받았지. 종교도 도덕도 없어. 의미에 대한 관념도 없어. 나는 사람을 관대하게 봐준 덕택에 이제 와서 이런 벌을 받고 있어. 헬메르는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크로그스타에게 받을 모욕을 미리 걱정하며 괴로워했어요. 자신이 없어지면 된다고 말하는 노라에게 자신이 공모의 범죄자가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때 하녀가 크로그스타가 보낸 차용증을 갖고 들어왔어요. 크로그스타는 린데 부인과 결혼하기로 하면서 이제부터 도덕적으로 살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차용증을 없애기로 한 거였어요. 차용증을 받은 헬메르는 그걸 난로에 던져버리고 이제는 살았다는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도가 예전으로 돌아왔어요. 노라에게 얼마나 괴로웠냐고 다 용서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일이 자신을 사랑해서 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으며 아직도 사랑하고 있으니 다 잊어버리자고 말했어요. 그러나 노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이 집에서 가난뱅이로 살았고 재롱을 떨거나 놀이개가 되어 목숨을 이어왔다고, 이제 그걸 알게 되었다고 남편에게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행복하지 않았던 걸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도 자신이 인형이 되어서 놀아주면 기뻐했고 자신은 남편이 놀아주면 기뻤던 인형으로 살았던 결혼 생활이었음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떠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교육하고 세상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 혼자 독립할 것이며 그게 자신에 대한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헬메르는 그녀를 결사적으로 잡았지만 노라는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편지를 쓰겠다는 것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것도 다 거절하고 가방을 싸들고 집을 나왔어요. 그녀가 나간 집에서는 헬메르가 노래를 부르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와 명예가 주는 안락함 속에 파묻혀 세상의 그늘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 그건 인생의 다른 측면을 보지 못하는 어쩌면 비극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잘못은 자신들이 삶이 구별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행복을 누린다는 것, 그건 행복을 어떻게 가졌는가와 상관이 있습니다. 노라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굳게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굉장히 막연했습니다. 그게 노라의 문제였죠. 행복은 대가입니다. 노동의 대가, 고난의 대가, 치열한 노력의 대가. 놀다 마시는 커피보다 일하다 마시는 커피가 더 맛있는 것과 같습니다. 거저 얻는 안락함은 깊이가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노동 현장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걸 무시할 때 사회의 수많은 균형이 깨지고 부패가 득세하고 비리가 정당화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노라는 다행히 뒤늦게라도 그 사회구조 속에서의 자신을 인식했어요. 이제부터 노라가 만들어갈 새로운 인생은 적어도 해맑기만 한 아름다움은 아닐 겁니다. 그녀는 행복의 조건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어느 때부턴가 점점 쓸데없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대충 용서하고 대충 넘어가고 대충 잊어버리고 비굴하게 화해하는 게 습관이 되어가고 있지만 적어도 행복의 획득은 확실한 대가여야 합니다. 노라의 이 작은 혁명이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론되는 건 바로 그 때문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